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네요. 요새 싫어하는 사람한테 월요일 아침 같은 뭐라고 하던데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제 회계사 객관식 경제학 강의를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없으신 분 없죠? 그죠? 새로 출간이 됐고 좀 미리 없어요? 어, 그건 작년 건데. 혹시 그 파란색 갖고 계신 분 있어요? 그 교재가 보라색이 아니고 표지가 파란색. 작년 거라서 신간을 조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강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신간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회계사 경제학이 어떠냐 했을 때 좀 계륵 같다 이거죠. 계륵 같다. 계륵이 뭐예요? 먹기에는 좀 별로고 버리기는 또 아깝고, 그래서 회계사 경제학이 약간 계륵 같다. 그래서 1차에만 있는데 2차에도 없는데, 그래도 또 버리기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80점이죠, 그죠? 80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1교시에 뭘 봐요? 경영학과 경제학을 보는데 경제학에서 말리면 어때요? 초반 페이스에서 말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자, 약간 계륵이다. 근데 또 어떠냐면 최근 난이도는 어땠어요?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알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합격자 평균이 우리 작년까지는 100점 만점이었고 올해부터는 80점 만점인데, 합격자 평균이 막 낮을 때는 40점대 후반대, 100점 만점에 40점대 후반 합격자 평균이,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나오기도 했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목표 점수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제 80점 만점에, 혹시 여기서 80점 만점에 80점을 목표로 한다 계신가요? 없죠? 80점 만점에 80점 쉽지 않다. 강사도 사실 쉽지 않다. 80점 만점에 80점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경제학을 잘한다. 자기가 재무 관리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이런 좀 계산적인 그게 좀 뛰어나다 하면 6에서 한 70점 정도로 목표로 하면 될 것 같고, 난 경제학 버리고 어차피 2차에도 없는 거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한 40점에서 50점으로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초시생들도 있을 수 있고 재시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계사 경제학 수준이라면 초시생들이, 그러니까 경제학과가 아닌 이상, 제가 누굴 보고 있죠? 경제학과가 아닌 이상 초시생들이 6, 70점을 받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시험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초시생들은 한 4, 50점 정도 목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점 만점에서 빈출되는 주제 위주로 4, 50점 정도를 목표로 하자. 그래서 그에 걸맞게 이제 제 책도, 제 교재도 사실은 기출만 담았어요. 그래서 회계사 기출만 그 토픽별로 담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 기준을 뭘로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과거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거고, 사실 올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80점으로 조정되면서 다른 타 시험과 비슷하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오면 이렇게 목표로 한 학생들은 뭐 60점 정도로, 이렇게 목표로 한 학생들은 뭐 75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튼 과거 난이도를 기준으로 이 정도를 목표 점수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자, 이제 교재. 작년 교재랑 다르게 올해 교재는 좀 뭐를 넣어놨냐면 개념을 넣어놨어요. 개념 있게 개념을 좀 넣어놨죠. 작년까지 이제 기본서 따로, 이제 문제집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본 강의 듣고 온 학생들은 기본서가 있지만 객관식만 듣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기본서가 없어서, 그래서 기본서에서 약간 기본이 되는 개념들은
여기 수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기본서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심화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심화되는 내용은 정리해 놓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을 왼쪽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다. 자,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면 최대한 뭔가 내용을 왼쪽 페이지에 두고 문제를 오른쪽 페이지에 두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제 문제가 딱 그 토픽에서 두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재는 썼다. 교재는 썼다. 그래서 뭐만 있다? 회계사 기출만 있다. 회계사 기출만 잘 풀어보자. 그게 이 강좌랑 이 교재의 목표예요. 다음으로 이제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난이도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문제 밑에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귀엽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제 없는 것도 있고 하나 사실 동그라미가 없는 건 제 부주의로 약간 난이도를 아직 못 쓴 거고 이제 하나가 기초 문제예요. 기초. 이거 틀리면 좀 그렇다라는 문제들 기초. 그다음에 이제 2개 정도가 약간 심화 문제예요. 심화 혹은 심화라기보다 응용 문제.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가 몇 개짜리가 있어요? 3개짜리가 있고 6장을 보시면 6장이 뭐 제목이 뭐예요? 6장 제목이.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 옆에 인덱스도 넣긴 넣었죠? 그래서 6장 제목이 뭐예요? 일반균형이에요. 일반균형. 여러분들 일반균형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다? 이 헬 난이도다. 헬 난이도. 동그라미 3개는 헬 난이도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초시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 그리고 목표 점수가 한 4, 5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거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는 이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개 문제는 우리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좀 특이하게 하루에 6시간씩 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짜리만 마지막에 6교시 때 몰아서 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나는 이제 동그라미 3개 헬 문제는 커버를 안 하겠다 하면 마지막 교시는 그냥 일찍 집에 가거나 혹은 뭐 자습실에 가서 혼자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아는 거랑 풀어서 맞추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알고 이해는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숙달이 돼야 돼요. 숙달. 객관식 시험에서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나아가서 숙달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해는 할 수도 있어. 제가 잘 설명하면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숙달되는 문제는 또 다른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헬 난이도 문제는 버리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난이도는 누가 표시한 거예요? 제가 표시한 거니까 이제 주관적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이게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더 쉽게 느낄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제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나 강의에서 이제 다른 강의와 차별점 뭐 차별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차별점은 이제 계산 문제 테크닉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것도 이제 교재에 수록해 놨을 거예요. 이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걸 좀 설명드릴 거고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가장 베스트는 뭔가 계산 문제 같아 보이는데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출제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모든 시험들이 그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경로 의존성. 뭐냐면 과거 기출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출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 기출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 조금 응용돼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지문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풀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잘 알더라도 충분히 몇 점 받을 수 있다? 40점에서 5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좋아요. 벌써부터 졸리면 안 되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재에 추가 설명이라고 해서 하늘색 글씨로 추가 설명을 달아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역시
아까 헬 난이도랑 더불어서 추가 설명은 말 그대로 추가야. 추가. 그래서 이것도 굳이 안 보셔도 된다. 추가 설명. 강사가 이거 알아? 뭐 이런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좀 심화된 내용들을 설명한 거니까 추가 설명은 안 읽으셔도 괜찮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 복습을 할 텐데, 이제 아까 나눴죠. 점수 목표를 한 4, 5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리고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래서 이제 예습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예습을 할 수 있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서를 좀 빠르게 읽고 오는 거예요. 기본서를 좀 빠르게 읽고 온다. 그럼 예습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사실 진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날 때 내일은 어디까지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프하게 강의 진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이제 미시 챕터가 총 몇 개예요? 몇 개죠? 미시가 8개가 있어요. 8개. 그리고 거시도 곧 출간될 건데, 곧은 아니고 거시 하기 좀 전에 출간이 될 건데, 거시도 이제 8개는 아니고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17개가 있다. 선생님 국제경제학 안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처음 들은 학생들이 여기 꽤 있죠, 그렇죠? 기본반 없었던 학생들.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학은 저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냐면, 국제경제학에서 미시적인 접근이 뭐예요? 무역론이죠. 그래서 국제무역론을 미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책을 보면 미시 맨 마지막 챕터가 뭐예요? 무역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경제학의 국제금융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개방거시 경제라고도 표현하는 거. 그거를 이제 거시 맨 마지막. 그러니까 거시 9장은 국제금융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17 챕터가 될 거라서 우리 총 몇 회예요? 16일 정도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하루에 한 개씩 한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도별로 여기 딱 보면 어떤 챕터는 되게 두껍게 있고 어떤 챕터는 되게 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고, 특히나 소비자 이론 때는 최소한 이틀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튼 러프하게는 챕터 하나씩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빠르게 속독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당일 복습을 해야 되겠죠. 예습보다 중요한 게 당연히 복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오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문제 풀어오는 게 여력이 없으면 기본서 빨리 읽어오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당연히 복습으로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본인이 푸셔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아까 난이도 하나, 난이도 2개까지 스스로 풀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 복습도 해야 될 텐데 우리 진도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주말 복습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 복습을 하시는데, 이거 이번 주 문제를 풀지 말고 다 지난주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좀 까먹을 때쯤에 풀고. 그래서 이번 주 문제들은 언제 푼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휘발성이 좀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럼 당연히 스스로 한번 풀어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오고, 뭐를 재놓고? 시간을 재놓고 좀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일 복습할 때 제가 알려드리는 테크닉들도 좀 적용해보고, 할 문제도 좀 복습을 해보고, 이게 이제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복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복습은 알아서 하시고, 60점 이상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모의고사반을 아마 운영할 거예요. 아마 끼워 팔기 하는 거지. 모의고사반을 운영할 건데, 아마 그 1교시 모의고사반이라고 해서 지한성 선생님이랑 저랑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학생들도 뭐 와서 수강하셔도 나쁘진 않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 계획은 러프하게 하루에 한 챕터. 좋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제 수업은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돼요. 회계사 학생들이 기본반 때랑 객관식 때 그 반응이라든지 어떤 그 얼굴 썩은 정도라든지 그게 다르죠. 굉장히 객관식 때는 다들 우중충하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뭐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셔도 되고. 질문 있나요 혹시? 궁금한 사항? 네. 그래서 한 문제당 이제 예습해 올 때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1분 30초 정도 잡고 혹은 처음이니까 한 2분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시간 잡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네. 뭐라고요? 전수로 푸냐고요? 당연히 풀죠. 전수로. 네, 회계사 기출밖에 없으니까 이거 거의 다 풀어드릴 거예요. 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출 다 때려 박았습니까? 작년까지 뭐 20년치 거의 다 때려 박았었는데 좀 너무 과거 문제라든지 겹치는 문제 있으면 조금 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아니에요? 좋습니다.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집 교재에서는 수요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기본서에서는 기초가 있었다. 기초에서 우리 경제 변수가 있었죠. 경제 변수는 뭐예요? 변할 수 있는 수. 그게 경제 변수가 된다. 그래서 경제 현상들을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게 경제 변수고, 그 경제 변수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경제 변수에서 하나는 무슨 변수? 유량 변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절량 변수가 있었죠.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회계사 기출에서 딱 한 번 나왔어. 한 3년 전인가? 우리 문제에선 너무 쉬워서 빼버렸는데, 다음 중 유량 변수가 아닌 것은, 뭐 다음 중 절량 변수가 아닌 것은, 이런 게 한번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떠먹여 주려고 냈는데, 가끔 떠먹여 주면 싫어하는 학생들 있잖아. 자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떠먹여 주는 걸 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량 변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간이 정의되어야 하는 변수를 유량 변수라고 하고, 절량 변수는 뭐죠? 특정 시점에 정의되는 변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유량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GDP가 무슨 변수예요? 그렇죠. GDP가 뭐죠? 기습 질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GDP가 뭐죠?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서 한 기간 동안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합. 그래서 GDP가 유량 변수고, 또 뭐가 있어요? 소득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너 소득이 얼마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해야 돼? 그걸 왜 물어? 이렇게 답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 월 소득 말하는 거야, 뭐 연소득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의되어야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소득이 되겠죠. 월급이냐, 연봉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절약 변수의 대표적인 예로서 자산이 있죠. 자산. 그래서 자산은 시시각각 바뀌죠.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량 변수와 절약 변수다. 뭐 이 정도는 기초적인 거니까 기본서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둘 간에 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소득이 쌓이면 자산이 될 것이고, 자산을 쪼개면 소득이 될 것이고, 그런 관계가 있죠, 그렇죠? 유량 변수가 합쳐지면 절약 변수가 된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이 정도. 자, 다음으로 이제 기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강사님들이 이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경제 순환도라고 해서 경제 주체가 둘 있죠. 경제 주체가 어떻게 둘이 있어요? 보통 소비의 주체라고 해서 소비를 하는 하우스홀드, 가게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의 주체로서 기업이 있죠. 생산의 주체. 그래서 소비와 생산. 그래서 기업이 있다. 두 경제 주체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경제 주체는 두 시장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어떤 시장? 생산물 시장 혹은 재화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물을 뭐해요? 공급을 하고, 공급하겠지, 그치? 그리고 가게가 생산물을 뭘 하게 돼요? 수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가 뭐를 담당한다? 수요를 담당하고, 기업이 뭘 담당한다? 공급을 담당한다. 기업이 공급을 담당한다. 반면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생산 요소.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생산 요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용 혹은 수요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를 담당하게 되고 반대로 가게가 뭐를 담당하게 돼요? 요소를 공급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이제 간단한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건 현실을 축약한 거죠. 축약하다. 혹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물 혹은 재화로서 몇 개만 있다고 보통 상정해요? 보통은 간단하게 2개. 기본반 다 들으신 거죠? 좋아. 그래서 X제, Y제 두 재화만 있다. 혹은 우리 회계사 같은 경우는 뭐 1제와 2제화. 그래서 1제와 2제화 이렇게 2개 있다라고 보통 가정을 하고 요소로서는 또 몇 개 상정해요? 몇 개 상정하죠? 2개. 2개 뭐 상정하죠? 노동과 자본을 상정하죠. 그래서 노동을 레이버로 쓰고 자본은 캐피탈로 쓰죠. 그래서 두 재화, 두 요소를 상정하게 된다. 그래서 가게가 뭐를 담당하냐? 보통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생산물 시장에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이 소비자 이론에서는 뭐를 살펴보냐면 가게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챕터 2에서 가게 행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챕터 2는 사실 엄밀하게 보는 거고 챕터 1은 뭐냐? 챕터 1은 아주 기초가 되는 먼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뭐를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공급이 있을 거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되고 뭐가 결정돼요?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그냥 가격이 아니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항상 이런 형태야?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이런 형태는 아니죠. 수요가 어떨 수도 있고 지금 수요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은 우하향하지만 우하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공급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어떨 수도 있다?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오늘 볼 거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간단하게 먼저 오늘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내일 뭐를 살펴본다? 내일 소비자가 선택을 통해서 뭐를 재화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재화 수요. 그래서 이제 곧 보겠지만 여러분들 수요 함수라고 해서 수요 함수 뒤에 책에 나와 있죠? 수요 함수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 첫 페이지에 나와 있죠? 6페이지. 그래서 수요 함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어떤 수요 함수냐? x제화에 대한 수요 함수, x제화에 대한 수요 함수, 혹은 그냥 x제에 대한 수요 함수, y제에 대한 수요 함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x제, y제 두 제화를 상정하니까 x제에 대한 수요 함수. 그래서 이제 함수는 뭐였죠? 함수가 뭐였어요? 저한테 안 들은 학생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함수가 뭐였어요? 뭐예요? 함수. 함수가 뭐예요? 뒤에 학생 함수가 뭐예요? 쉬는 시간에 나가지 마세요. 함수가 뭐예요? 값.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다른 이상한 과목들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 인과관계죠. 함수는 인과관계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다. 원인.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수요가 결과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재화 가격도 있고 다른 재화 가격, x제, y제 있으니까 다른 재화 가격 그리고 또 뭐에도 영향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득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텐데 일단 오늘 챕터 1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분석할 거고 내일은 뭘 볼 거냐면 이런 수요 함수를 도출할 거예요. 도출할 수. 그래서 곱더글라스 효용 함수의 수요 함수를 도출하고 뭐 레온티에프 효용 함수의 수요 함수를 도출하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시험에서도 내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가 수요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을 살펴보는 게 챕터 2장. 그럼 당연히 뭐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공급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는 거. 그래서 챕터 3장은 무슨 이론이에요? 제목이 생산자 이론. 챕터 2는 소비자 이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거다. 그리고 챕터 4장은 사실 뭐냐면 챕터 4장은 뭐예요? 시장 이론이라고 해서 이 생산물 시장 구조에 따라서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는 간단하게 기업이 많냐 적냐. 그래서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시장을 뭐라고 하죠? 독점 시장이라고 해서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고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는 게 챕터 몇이에요? 4장. 시장 이론은 골자가 뭐냐? 시장 구조에 따라서 가격,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누구들?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이득. 참여를 왜 하겠어? 이득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챕터 4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걸 물어보겠지. 이 상황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냐? 이유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골자는 4장은 이 생산물 시장 구조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고 챕터 5는 뭐예요? 요소 시장을 이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 공급과 요소 수요를 살펴볼 거고 사실은 이제 5장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페이지도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챕터 5는 어때요? 가장 얇은 거. 그게 챕터 5다. 가장 얇은 거. 그다음에 이제 챕터 6은 그 전까지는 여기만 살펴보고 얘만 살펴보고 얘만 살펴보고 얘만 살펴보고 얘만 살펴봤다면 챕터 6은 그걸 한꺼번에 고려하는 거. 그게 이제 일반 균형이 되겠죠. 일반 균형. 당연히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챕터 6은 이걸 한꺼번에 보는 일반 균형이 되는 거고, 뭐 챕터 7은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거다.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의 큰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아요. 근데 사실은 경제 주체로서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 주체로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과 소비를 담당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경제 주체로서 또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정부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거시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쭉 볼 거다. 좋습니다. 경제순환도 봤고, 자 함수 아까 설명했었죠. 함수가 뭐다? 인과관계다.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교재 이제부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x제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어떤 수요 예를 들었어요? 뭐 요거트 소비 혹은 요거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요거트 가격. 그 재화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죠? 상관계수가 중요해요. 재무관리 좀 배웠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상관계수. 맞아요. 네. 좀 다 틀렸지만 맞다고 합시다. 자, 인과관계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하죠. 방향성. 그래서 방향성.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 몸무게를 줄이고 싶은데 음식을 먹으면 몸무게가 는다. 그럼 음식 섭취량과 몸무게는 같은 방향이고 운동을 하면 몸무게가 준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운동할 때 더 몸무게가 늘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할 때 몸무게가 준다. 그러면 방향성이 반대다. 그러면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몸무게를 줄이는 거라면 같은 방향에 있는 음식 섭취는 줄여야 되고 반대 방향에 있는 운동량은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이런 플러스 기호로 표현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마이너스 기호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 간의 관계는 어때요? 방향성이. 재화 가격이 비싸지면 더 사요, 덜 사요? 덜 사죠. 보통은 덜 사죠. 그게 뭐예요? 수요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걸 우린 뭐라고 표현해?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고 수요의 법칙.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뭐예요? 수요의 법칙.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방금 설명했던 우하향하는 수요. 우하향하는 수요. 나중에는 이게
좀 더 엄밀하게 뭐 보통 수요, 보상 수요라는 개념을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볼 건데 수요의 법칙이라는 걸 설명하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가격과 수요량. 좀 더 정확하게 x제 가격과 x제 수요량 간의 무슨 관계? 음의 관계. 우하향한다는 게 음의 관계.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음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 되는 거죠. 수요의 법칙. 맞죠? 맞아요? 자, 다른 재화 가격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요? 그 다른 재화가 얘랑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게 뭐가 있어요? 빵이랑 커피를 예를 들죠. 그래서 딱 느낌상 이제 요거트랑 커피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요거트랑 커피는 대체제, 뭔가 음료니까, 그렇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트랑 커피는 이제 음료니까 대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가 비싸. 원두 가격이 올랐대. 커피가 비싸졌어. 근데 요거트 사는데 요거트 가격은 그대로야. 뭐 먹겠어요? 요거트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커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요거트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러면 무슨 관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거는 대체 관계에서는 다른 재와 가격과 그 재와 수요 간에 어떤 관계를 갖는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이제 보완 관계 같은 경우는 보완 관계. 내가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이 싸졌어. 빵 할인하네. 1+1. 빵을 막 샀어. 빵이랑 요거트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빵 가격이 세일했을 때 요거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런 보완제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 반대 방향. 다른 재와 가격과 그 재와 수요 간의 관계가 반대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다 봤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 소득은 어때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당연히 늘죠. 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정상제. 정상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늘어나는 즉 플러스 방향을 갖는 게 무슨 제? 정상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소득이 늘 때 오히려 소비가 줄 수도 있겠죠.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줄 수도 있는 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무슨 제화예요? 열등제. 이거 모르면 좀 그렇죠. 열등제. 열등제는 소득이 늘 때 오히려 소비를 줄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합격하고 나서 소득이 늘었더니 이제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걸 안 먹으면 삼각김밥은 뭐다? 열등제다. 덥네요. 그렇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 간의 관계는 확실하지만 다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간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소득과 그 재화 간의 관계도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호가 중요할 것이고 그걸 우리 좀 이따 소득 탄력성의 부호라든지 교차 탄력성의 부호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이따 봅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하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학에서는 일단 가정을 하죠. 어떤 가정을 해요? 어떤 가정을 해요? 다른 조건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뭐랑 뭐 간의 관계를 보는 거? 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 간의 관계를 보는 게 그게 아까 설명한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다른 재화 가격이라든지 소득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분을 했었냐면 수요 양의 변화랑 수요의 변화를 구분했었죠. 사실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건 딴지 걸 필요가 없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뭐예요? 그 재화 가격이 바뀌어서 그 재화 수요가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고 그걸 우리가 표현한 게 뭐다?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X제 수요가 바뀌는 거. 이게 이제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상의 움직임으로 표현되고, 반대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다른 요인들이 바뀌면 그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수요가 변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곡선 어떻게? 자체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곡선 자체의 이동.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박스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나와 있고,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혹은 수요가 변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그제와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요인이 바뀌어서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어디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좌측. 이 정도 뭐 기본이죠.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그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밑에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정리하기 전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혹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앞에 친구.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수요가 증가할 텐데, 언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되면? 대체재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해요? 대체재가 비싸지면 그 수요가 늘어나겠죠. 내가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소고기가 어떨 때 돼지고기를 더 먹어요? 소고기가 비싸질 때 돼지고기를 더 먹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 뒤에 또 뭐가 있겠어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이 재화가 어떤 재화일 때? 정상재이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뒤에 친구? 보완재가 보완재 가격이 하락할 때, 내가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상추가 막 보쌈 김치가 막 하락한다. 보쌈 김치 사면서 돼지고기도 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고, 반대로 화살표만 뒤집으면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좋다. 넘어갑시다. 다 설명했다. 문제 풀어볼게요. 사실 이쪽은 어때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본이니까 이 정도 모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풀어봅시다. 자, 1번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에 따르는 변화로 구분이 된다. 다음 중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뭐예요? 수요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량의 변화를 생각하면 되고, 그 재화 가격이 변한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재화 가격. 그 재화 가격이 바뀐 경우가 뭐가 있어요? 보시면 그 재화 가격이 바뀌어서 그 재화 수요가 바뀐 경우. 5번 뿐이죠. 5번. 채소 가격이 상승해서 채소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니고 곡선상의 움직임이 된다. 1번부터 보면 미니스커트 유행으로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선생님 이거 아까 그 재화 가격도 아니고 다른 재화 가격도 아니고 소득도 아닌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 안 한 이 테이스트라고 해서, 테이스트는 뭐예요? 기호죠.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기호 아닌가? 안 나왔나? 안 나왔다. 쓰고 싶으면 쓰세요. 자, 기호 테이스트다. 테이스트. 그래서 이제 기호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기 갑자기 유행하게 되면 언제적 얘기야? 자,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 그 재화 가격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이 바뀌어서 수요가 변하는 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겠죠.
자,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랬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급 자동차라든지 외산 자동차라든지 그런 수요가 증가하는 거. 이거는 이 외산 자동차가 뭐기 때문에 무슨 재? 정상재이기 때문에 열등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거. 그래서 그재화 가격이 아니고 고급 자동차 가격이 싸져서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조류 독감 확산에 따르면 당연히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그때 막 갑자기 먹고 싶어져요? 아니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일종의 테이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호가 변한 거지.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이건 뭐예요? 지하철 서비스랑 택시 서비스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당연히 교통수단으로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지하철을 탈 거냐, 택시를 탈 거냐. 근데 지하철이 너무 비싸져 버리면 뭐 지하철 하나에 뭐 5,000원 하면 그러면 그 거리에 그냥 택시 타겠죠. 그래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르는 택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래서 이거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좋습니다. 2번. 자, 라면 회사들이 주요 라면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값이 오르기 전에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한다. 다음 달에 100원 올릴 거예요. 그때 이번 달에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수요 변화 현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랑은 관련이 없죠. 선생님 그제와 가격인데요? 지금 그 재화 가격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 재화 가격의 예상이 바뀐 거죠. 그 재화 가격이 지금 바뀐 건 아니야. 지금은 그대로인데 앞으로 비싸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수요 곡선의 수요의 변화고 곡선 자체의 이동.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혹시 맨 뒤에 친구 글씨 잘 보여요? 너무 작아요? 잘 보여? 좋아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자, 짜장면 가격이 상승하자 짬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무슨 관계? 대체 관계.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자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이건 뭐예요? 그제와 가격이 바뀌어서 그제와 수요가 바뀐 거. 미국 의회에서 금연 광고 방송을 의무함에 따라서 담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이거는 막 폐암 걸린 사진 보여주고 하다 보면 뭐가 바뀌어서 기호가 바뀌어서 담배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너무 쉽지 사실은 그렇죠?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 예상돼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고 뭐 미니스커트는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 아니네. 여기 먼저 나왔고 여기 나왔었네. 여튼 그렇다. 자, 다음 3번. 자,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자 마을버스의 수요는 감소하고 택시의 수요는 증가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마을버스의 수요는 감소하고 택시의 수요는 증가했다. 이에 근거할 때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옛날 문제긴 하지만 조금은 약간은 머리를 굴려야 되죠. 지금 재화가 몇 개가 있어요? 재화 혹은 서비스가 3개가 있죠. 지하철 서비스가 있어요. 지하철 서비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을 버스 서비스가 있고 또 무슨 서비스가 있어요? 택시 서비스가 있겠죠.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얘를 각각 X, Y, Z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PX가 이 첫 번째 문장은 PX가 상승하자 뭐가? QY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해서 그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했다. 그러면 둘 간의 관계는 X랑 Y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줄어드는 건 무슨 관계? 보완 관계. 아까 같이 움직이는 게 대체 관계. 이게 말로 표현하면 직관적이잖아. 같이 움직여? 보완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지하철과 마을버스는 뭐 해야 되니까? 환승해야 되니까. 그렇지? 같이 타잖아. 같이 타야 되니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마을버스 수요는 감소한다. 어쨌든 두 개는 보완 관계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택시의 수요는 증가했대요. 택시를 Z라고 했을 때 택시의 수요는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관계? x랑 z는 무슨 관계? 대체 관계. 자, 그래서 지하철과 택시는 대체제이다. 맞는 얘기고 지하철과 마을버스는 보완제이다. 그래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마을버스의 수요는 감소했대요. 지금 마을버스를 Y라고 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서 마을버스 YJ QY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다. 그러면 YJ가 무슨 제화다? 열등제다. 열등제. 그래서 마을버스는 무슨 제다? 열등제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택시의 수요는 증가했다. 그래서 택시는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택시 수요는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1, 2, 4, 5번은 다 맞는 얘기고 사실 3번과 관련된 문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택시 가격이 변했을 때 마을버스 서비스가 바뀐다든지 마을버스 가격이 바뀌었을 때 택시 서비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건 약간 여러분들 머리를 써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봅시다. 서건이의 소주 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아까 일반화해서 X제 수요 함수는 X제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다른 제와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QD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750 마이너스 5P 플러스 0.1M. 뭐는 지금 고려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뭐는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좀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소주가 X제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뭐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얘는 고려된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 다른 제와 가격에는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아요. 이때 가격이 얼마이고 50이고 P가 얘가 50이고 소득이 얼마일 때 5천일 때 그때 이때 처음에 50이고 5천이었는데 이때 소주 가격이 10%를 하락하게 되면 근데도 소주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처음 상황에서의 수요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경제학 따위에는 계산기를 안 쓰려고 준비를 안 하셨어요?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750 빼기 250 하면 500이고 500이면 1000이 되겠죠. 1000. 근데 여기서 바뀐 상황인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격이 10% 하락했대요. 그러면 가격이 몇으로 바뀐 거예요? 45로 바뀐 거고. 그럼에도 소비량이 변하지 않았다. 얘가 1000이니까 그때 M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750 넣고 PX에 45 넣고 그다음에 그때 M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얼마가 돼요? 4,750이 돼야 돼요. 계산 빠르네요. 4,750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얼마큼 변한 거예요? 소득이 얼마큼 변한 거예요? 250이니까 5천에서 250이면 5%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죠. 그래서 소득이 5% 감소했다. 1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지금 20초 남았어. 하나 찍어야 돼. 뭐 찍으면 안 돼요? 그렇지? 증가했다는 찍으면 안 되겠지? 여기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야 돼. 근데 수요가 안 늘었다는 거야. 수요가 안 늘었다는 건 소득이 어떻게 된 거야? 줄었다는 거지. 그래서 소득이 줄은 거니까 적어도 3, 4, 5는 찍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일단 1, 2번. 그래서 방향성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기로 풀 수도 있지만 어떻게 풀 수도 있어요. 계산기가 편하면 계산기로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 가격이 10% 하락했으니까 50에서 45로 바뀌면 가격이 5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소비가 얼마큼 줄겠어요? 25가 줄겠죠. 25가 안 줄려면 소득이 얼마큼 늘어나야 돼요? 250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암산을 하셔도 되고 표정이 안 좋아지네. 계산기 이용하셔도 되고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적어도 뭐는 고르면 안 된다? 3, 4, 5는 고르면 안 된다. 사실 회계사 기출 보면 이런 방향성만 가지고도 사실은 정답률을 확 올릴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할게요.